놈은 꽥 하는 짐승 같은 소리를 지르고 저만 지나가 떨어지고 말았다. 정우가 총을 꼬나들고 놈을 겨누었다. 중국말로 무슨 소리를 질렀다. 움직이면 쏜다는 말인 듯 했다. 그러자 칼을 든 다른 놈은 그것을 집어던지고 살려달라고 빌었다. 나리 저기 배가 도망을 치고 있사옵니다요. 기파리가 소리를 질렀다. 천국배가 상황을 짐작하고 주랭랑을 놓고 있었다. 아마도 그 배에는 대장 한 놈만 타고 있는 모양이었다. 알았다, 짱구야. 너는 이놈들을 책임져라.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 가만히 있지 않고 덤비는 놈만 팔을 한 짝씩 베어버려라. 그리고 기파리는 나를 따라오너라.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우는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다음에 기파리도 뛰어들었다. 그들은 세차게 흐르는 압록강물의 유속에 얹혀 물고기처럼 빨리 헤엄쳤다. 탕! 대장이 탄 배에서는 총알이 날아왔다. 그러나 정우나 기파리가 그것을 맞았는지는 금방 알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몸은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들은 수중 헤엄을 치는 듯 했다. 어느 틈엔가 짱구의 배도 하류를 향해 떠내려가고 있었다. 짱구가 총과 칼을 들고 놈들을 위협하고 있었고 언년이가 키를 잡고 있었다. 개놈 새끼 죽어라 알간. 짱구는 한 놈의 어깨축지를 향해 날이 시퍼런 환도를 내리쳤다. 선지피가 솟구쳤다. 더 움직이면 목을 날려버리겠어 알아듣깐? 짱구의 배심이나 완력은 그들을 제압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는 가히 살인 전문가가 아닌가. 한참의 침묵이 흐른 후에야 어느 틈엔가 정우와 기파리는 천국배의 배전에 달라붙었다. 그러나 그들은 배의 앞면과 후면에 각기 다른 방향으로 달라붙었고 기어오르기 시작했던 것이다. 대장놈은 을련이가 보통의 안악이 아님을 알아보았다. 완력이 있었고 무기를 다룰 줄도 아는 여자임을 알아차렸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을련이를 감독하느라 배의 경계태세를 잘 살피지 못했다. 그런 판에 을련이는 그 부드럽고 흰 엉덩짝과 허벅지를 내놓으면서 자꾸만 자기를 유혹하는 것이었다. 어느 순간에 조선 사람 둘이 자기 배에 오른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한 손에는 을련이를 다른 한 손에는 총을 꼬나쥐고 있었다. 탕! 총성이 일었다. 그 순간 으윽 하는 신음소리가 일었으나 누구 하나 쓰러지지는 않은 듯 했다. 그 순간이었다. 어디선지 피 묻은 대나무 창이 날아와 천국놈의 배를 애집고 들이박혔다. 우악! 놈은 총을 던져버리고 갑판 위에 벌렁 낮아빠졌다. 그러자 옆에 서 있던 을련이가 놈의 가슴을 향해 발길질을 했다. 그것은 결단코 나약하게 짝이 없는 여자의 힘없는 발길질이 아니었다. 흑! 하고 놈은 숨 넘어가는 소리를 했다. 그녀는 다음 순간 다른 발길질로 놈의 아구창을 후려갈겼다. 매서운 발길질이었다. 놈의 얼굴에서는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어느 틈엔가 정우가 달려왔다. 그러나 기파리는 금방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저편 배전에 쓰러져 있었다. 그러니까 그는 대장놈이 처음 발사한 총에 맞은 것 같았다. 기파라 어떻게? 아닙니다요. 별것은 아닙니다요. 왼편 백가죽을 조금 스쳤을 뿐입니다요. 아니야. 이리 내놔봐. 창자가 터지지는 않았지만 중증이야. 환웅하면 아주 어려워진다. 어서 바닥에 누워라. 지혈부터 시켜야겠다. 우선 이놈부터 묶어야겠다. 을련아. 정우는 을련이를 불렀다. 그러나 그녀는 말이 없었다. 그녀는 저쯤 구석에서 터진 고쟁이를 바로잡고 있었다. 그리고 벗어붙인 적삼을 바로잡아 입고 있었다. 그녀의 고쟁이는 무지하게 찢어져 있고 사타구니에서는 웬 피가 흐르고 있었다. 놈이 물어뜯은 모양이었다.
정우는 그녀가 놈에게 당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언젠가 그녀가 의주성 남문 앞에서 관졸들에게 붙잡혔을 때에 취했던 행동을 정우는 생각했던 것이다. 그녀는 온몸을 던져 정우 자신을 구하지 않았던가. 을려나. 가까운 거리였으나 그녀는 대꾸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정우는 조금 개면쩍었다. 정우는 그녀를 외면하고 순식간에 놈을 묶었다. 나쁜 놈 하고 정우는 놈의 면상을 후려갈겼다. 놈은 대나무 창에 찔린 배를 움켜쥐고는 죽는다고 아우성을 쳤다. 나리 부르셨습니까요? 그때 을련이가 정우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정우는 저기 놀라고 말았다. 을련이는 참으로 신비스런 여인이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던 것이다. 그녀의 큼직한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히 고여 있었다. 그녀는 도저히 그것을 억제할 수 없는 듯 했다. 을련아, 웬 눈물은? 괴념하지 마옵소서. 무엇이든지 하명해 주옵소서. 저기 깃파리를 부축하고 간호하여라. 이놈도 죽지 않을 만큼은 치료를 해주어야 한다. 더운 날씨에 창자가 썩어들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전체가 부패하고 말아. 정우는 청국인을, 을련이는 깃파리를 맡아 간호를 했다. 그 순간 금방 짱구가 탄 배가 와 닿았다. 그 사이 짱구는 5명의 청국인을 줄줄이 묶어서 조기처럼 한 줄에 깨어있어 놓았다. 짱구야, 그놈들을 이 배로 끌고 오너라. 나리, 이놈들을 전부 팔 하나씩 잘라버리면 어떨깝쇼? 아니다, 그것은 잔인한 것이다. 그러면 아랫도리 물건을 잘라버리면 어떨깝쇼? 그것은 더 잔인한 짓이다. 그러면 귀를 하나씩 잘라버리겠사옵니다요.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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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 짱구는 이놈을 5번 외쳐댔다. 그러니까 그 사이 귀를 5개나 자른 셈이다. 그러고는 놈들을 원래 그들의 배로 몰아넣었다. 짱구야, 이놈들을 다시 한번 단단히 묶고 자갈을 채운 뒤에 거리를 두고 배전에 한 놈씩 붙잡아 메어라. 불지 못하도록. 언년이도 도와라. 네, 알겠사옵니다요, 나리. 그러면 이놈들을 보내주실 작정이신지요? 그렇다. 이놈들을 보내주어라. 우리는 갈 길이 바쁘니 이놈들과 싸우고 앉았을 시간이 없다. 그랬다가 이놈들이 역습을 하면 어쩌시려고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멀리 떠내려가서 우리를 도저히 따라잡지 못하도록 해야 하느니라. 그러다가 원군이라도 청에서 들이닥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짱구가 걱정을 했다. 그의 말은 일리가 있었다. 이들이 국경 경비대에라도 끌고 오면 정말 당할 재주가 없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도 도망을 칠 수 없게 되는구나. 무슨 무책이 없을까? 정우도 걱정이 되는 눈치였다. 그때였다. 정우의 지시대로 부상당한 깃파리를 돌보고 있던 을련이가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계속해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깃파리는 두 눈을 감고 바닥에 반드시 누워 있었다. 나리, 그 점은 걱정하시지 마옵소서. 을련이가? 정우는 경황이 없는 중이었으나 그녀가 하는 말의 뜻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즉 그녀는 대장이란 놈이 조선국 부녀자에게 한 짓이 있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그런 꼴을 하고서는 절대로 본국 정보의 상위 병단에 청을 해서 원군을 끌어올 수 없다는 뜻이었다. 그는 자신이 조선의 부녀자를 겁탈했다는 사실이 상부에 알려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엄청난 단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터였다. 을련이, 어물련. 그녀는 과연 어떤 여자인가? 500년 가까이 내려온 조선의 여자가 가지고 있는 윤리관으로서는 그녀의 행동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가 2차례나 행한 행위는 진정으로 조선의 여자로서는 죽음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것이다. 그녀는 왜 그런 짓을 하는 것일까? 잘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녀는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짓을 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의주고을성의 남문 밖 오목시장에서는
그녀가 남편, 자식을 위해서 그런 짓을 했다고 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만포진에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다. 놈들이 배를 띄어보내고 우리는 빨리 다시 출발해야 한다. 여기 만포진을 빨리 벗어나야 한다. 자, 배를 띄어라. 정우와 짱구는 깃파리를 업고 자기네 배로 돌아갔다. 을련이도 배를 옮겼다. 그리고 그들은 천국배를 압록강의 빠른 물살 속으로 띄어보냈던 것이다. 그들은 배의 돛을 한껏 올려서 다시 힘차게 압록강 소항을 시도했다. 이제 정우와 짱구가 배를 젓는 수밖에는 없었다. 가끔가다 을련이도 이들을 도왔다. 정우는 노를 짱구와 을련에게 맡겨놓고 깃파리 치료에 열중했다.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중국 쪽 강안에서 몇 차례나 총성이 일었고 과당거리면서 분탕질이 있었다. 그래서 강의 조선 쪽 연안에서 무슨 이상스런 기미를 눈치채고 경계태세에 돌입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았던 것이다. 짱구와 을련의 이마와 얼굴에는 땀이 비오듯이 흘렀다. 을련의 온 몸은 땀에 흠뻑 젖었다. 그녀의 삼배적삼은 땀에 젖어 몸에 찰싹 달라붙었다. 그래서 그녀의 몸은 이상스럽게도 여자다운 매력을 발산했다. 더군다나 저고리 단 밑으로는 그녀의 가녀린 허리살이 가끔씩 드러났던 것이다. 그녀는 그것을 가리려고 애썼으나 워낙 옷이 낡아서 잘 마무리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그런 것이 짱구와 정우 그리고 깃파리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자칫 따라가는 조선 병선의 추적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천국 병선의 추적을 따돌린 것은 거의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이제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정말 낙관할 수 없었다. 깃파리가 벌써 부상을 입지 않았는가. 그러나 그런 분탕질이 벌어졌으나 조선 쪽 강안에서는 별다른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배는 만포진을 무사히 통과했다. 만포진이 시야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해는 어느덧 중천에 떠올랐다. 이런 대낮인데도 자기들이 항해를 감시하는 병선이 강의 양안에서 더 이상은 없었다. 날이 이제 좀 쉬어야 할 것 같사옵니다요. 팔이 더는 말을 듣지 않사옵니다요. 그래, 알았다. 두 눈이 저절로 감기는구나. 배를 조선 쪽 강안에다 갖다 대거라. 내가 산세를 훑어보고 동굴을 찾아보겠다. 적지 않은 숫자의 일행을 일거에 주위로부터 은폐시키기 위해서는 동굴만한 것이 없었다. 동굴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땅굴을 파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그러나 조선 땅은 산이 엄하고 골이 깊은 데다 충적도보다 화산암이 많기 때문에 동굴이 비교적 많다. 정우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이 변경 지방은 압록강의 강안을 따라서 청북 정맥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각종 동굴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배가 멎은 곳은 거대한 산의 바로 밑이었다. 인적이 끊어져 있었다. 나리, 저 산은 무슨 산이옵니까요? 저것은 산이라기보다도 황청령이라는 이름의 큰 고개이니라. 저 고개를 넘으면 자선강이 흐르고 있다. 황청령 아래 어느 동굴에서 하룻밤을 자기로 하자꾸나. 그들은 배를 나무 밑에 숨겼다. 벌써 강폭은 많이도 좁아져 있었다. 강안을 메우고 있던 갈대숲은 어디론가 사라진 지가 오래전이었다. 침엽수림과 화렵수림이 하늘을 덮을 정도로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다. 정우는 깃팔을 정성껏 치료했다. 오래전부터 깃팔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정우는 그의 안정을 위해 잠을 잘 수 있도록 약재를 썼던 것이다. 그들은 황청령 아래 거대한 청성 밑으로 뚫린 공굴로 들어가 여장을 풀었다. 짱구는 깃팔을 업고 왔다. 깃팔의 상처는 그렇게 위중하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었다. 총탄이 배를 살짝 스치고 나간 것이었다. 다행히도 상처가 깊은 것은 아니었다.
잘 치료만 하면 달보 정도 걸려서 완치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들은 정말 곤죽이 되도록 피로에 지쳐 있었다. 그들은 간신히 밥을 해먹고 다들 잠으로 떨어졌다. 오늘 새벽 아침나절에 일어났었던 일이 도무지 꿈같이만 느껴지는 것이었다. 정우는 정신없이 잠을 자다가 설핏 깼다. 그는 분명히 여기 황정령 아래의 동굴 속에서 자고 있는 자신을 깨달았다. 그는 몸을 일으켜 세워 주변을 둘러보았다. 동굴 맨 구석에는 깃파리가 잠들어 있었다. 그의 열린 적삼 안쪽에서는 짧고 날카로운 대나무창 서너 개가 삐죽이 나와 인사를 하고 있었다. 천하의 대나무 창창이도 잠이 들면 별 수가 없는 듯 했다. 그는 상처에서 통증이 있는지 가끔 신음을 토했다. 그리고 짱구와 언년이 부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그들은 부부로서 잠을 자고 싶은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서운 살인자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 있었다. 그래서일까? 배를 젓는 일에는 남달리 열심이었다. 그리고 동굴의 입구에는 을련이가 잠들어 있었다. 어떤 색주가의 색시보다도 쉽게 그녀는 자신의 정주를 아낌없이 침입자들에게 줘버린 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한없이 정결해 보이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도를 동료들의 목숨과 바꾼 것이다. 정우는 두 눈을 감았다. 이 여인이 주는 감동을 가만히 음미해 보기 위해서였다. 과연 이 여인은 왜 그런 짓을 하는 것일까? 그는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 보지만 도무지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다. 더럽기로 치면 그녀는 동네 골목을 돌아다니는 똥개나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정우는 저기 햇살을 받으면서 고요히 숨을 내쉬고 있는 여인이 천사처럼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었다. 동굴을 찾다. 정우는 자신이 여기 황정령을 넘어 자성강을 건너가면 이제 압록강의 중류는 하직하게 된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니 그는 정말 꺼버릴 수 없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었다. 그 아쉬움은 너무나 아려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것은 아무래도 자신이 여기까지 왔다가 옛 고구려의 수도였던 동구와 거기에 있는 광개토대왕비와 그의 무덤이라고 추정되는 장군총을 찾아보지 못하고 떠나는 일인 듯 했다. 정호 자신은 지도 속에서는 역사 지리를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만주가 지금은 조선 땅이 아니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조선족의 삶의 터전이었다. 그런 땅에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다니 그는 자신의 가슴에 쓰라린 아픔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동굴 바깥으로 나왔다. 자성강을 건너가면 거기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폐사군이 있을 뿐이다. 있다면 폐사군이 전성시절에 쌓았던 구성터가 있을 것이다. 하기야 요즘에 와서는 이 없어진 4개의 군에 사람들이 많이도 몰려들었다고는 한다. 이제 그렇게 화급한 상황은 쉽사리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았다. 그는 침엽수림으로 뒤덮여 있는 길고 긴 압록강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동구가 보이는 듯 했다. 그것은 손이 닿을 듯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조금 있으니 짱구와 언년이가 돌아왔고 을련이와 기파리가 잠에서 깨어났다. 왜들 이렇게 일찍들 일어났느냐? 긴장이 풀어지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요, 날이. 오늘 밤은 여기서 하룻밤을 푹 잤으면 합니다요. 그리도 급하게 오늘 밤 역시 노를 저을 생각을 하니 끔찍스럽게 느껴집니다요. 날이 하룻밤만 더 묵어 가시지요. 짱구의 생각이 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하자꾸나. 그런데 나는 잠을 충분히 잤으니 저기 동구에 가서 광개토 대왕비와 장군총을 좀 찾아보고 오겠다. 아무래도 그것들을 찾아보지 않고서는 저기 자성강을 넘을 수가 없구나. 아이쿠 나리, 거기는 천국 땅이 아닙니까요? 염려 말거라. 나는 놈들에게 붙잡히지도 않고 무슨 사건을 일으키지도 않을 것이다. 나리,
나리가 혹시나 감옥소라도 가시는 날에는 이놈들은 다 죽고 맙니다요. 이 조선 땅 어딘들 이놈들이 산손님이 되는 것 말고는 도무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도리를 알지 못합니다요. 산손님 신세를 면하고 살아보려고 그렇게 바둥거리다가 그만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요. 제발 그 걸음은 말아주옵소서. 하지만 지금 그것을 찾아보지 않으면 다시 기회가 올 것 같지 않구나. 틀림없이 꼭 오겠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 사이 너희는 각기 동굴에서 푹 쉬고 있거라. 뜨거운 밥을 해먹고 조용히 쉬고 있거라. 언년이와 을년이는 내가 지어주는 약재를 잘 다려서 기파리에게 먹이도록 하고, 자, 나는 출발하겠다. 내일 정오까지는 돌아오겠다. 잘들 쉬고 있거라. 여기는 인적이 없는 곳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다만 연기는 피어올리지 않도록 하거라. 정우는 고집을 꺾지 않고 길을 떠났다. 그는 강을 헤엄쳐 건널 생각을 했다. 강이 상류 쪽으로 오면서 폭이 엄청나게 좁아졌던 것이다. 그때였다. 을련이가 보찜을 지고 나섰다. 나리, 쇳내가 나리를 보호해 드리리라. 쇳내는 다른 재주는 없어도 그런 못돼 먹은 재주는 있사옵니다. 지금은 귀찮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아주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을 것이옵니다요. 제발 데리고 가주옵소서. 아니, 쇳내는 죽어도 나리를 그곳까지 모시고 갔다가 다시 모시고 오겠사옵나이다. 그리하옵소서. 을련이는 외람되게도 정호를 비롯한 그 누구의 허락도 필요치 않다는 투로 나섰다. 그녀는 막무가내였다. 아니, 을련이는 무엇보다도 기파리를 간호해야 하지 않느냐. 나리, 그것은 언년이가 해도 괜찮을 것이옵니다요. 을련이는 막무가내였다. 짱구가 나섰다. 을련이가 나서니 이놈은 왠지 안심이 됩니다요. 남정네 두목순 하는 을련이가 아니옵니까요? 을련이가 그렇게도 원하니 데리고 떠나시옵소서. 여기 기파리 형님은 우리 부부가 책임을 지고 간호하겠사옵나이다. 어머 나리, 을련이는 남정네 두목만 하는 것이 아니옵니다요. 내 몫은 합니다요. 어서 데리고 떠나시옵소서. 나는 강을 헤엄쳐서 건널 생각인데 을련이도 그럴 수가 있느냐. 나리, 쇳내의 아비가 어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온지요. 그녀는 남시마을의 엄만다를 말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알 수 없다. 어서 떠나자꾸나. 그래서 정호는 동굴을 방문하는 길에 을련이를 동행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들이 떠나려는 순간에 기파리가 잠을 깨 몸을 세웠다. 그는 정호에게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를 했다. 이놈이 부상을 입지 않았더라면 당연히 제가 모셔야 하는데 죄송스럽습니다요, 나리. 기파리는 오히려 미안해했다. 그럼 잘 다녀오겠다. 절대로 동굴을 많이 벗어나지 않도록 하거라. 광개토대왕의 비석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동굴 근처에 있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 나는 그것을 확인 수색해 보려는 것뿐이다. 아니 나리, 그럼 그것을 보러 가시는 것이 아니었고 찾아보러 가시는 길이옵니까요? 물론이다. 삼국사기나 자치통감 혹은 용비어천가 등의 대왕의 왕릉과 비석이 동굴 근처에 있다는 언급이 있을 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조선민족의 역사를 확연히 밝히기 위해서는 만주와 요동 그리고 연해주에 대해서는 민족 이동의 역사를 잘 이해해야 하느니라. 내가 대왕의 왕릉과 능비를 쉽게 발견하는지 어디 두고 보아라. 지금 일부 실학자들 사이에서 대왕의 능과 능비가 통화 근방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으나 누구 하나 현지를 답사한 사람이 없다. 아마도 내가 이번 답사를 하면 그 첫 번째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렵지만 떠나보는 것이다. 나리, 꼭 대왕의 능을 발견하시고 돌아오소서. 기파리와 짱구 부부는 합장을 해서 그의 전도를 기원해 주었다. 정우와 을련이는 짱구가 준비해주는 2개의 통나무를 타고 강을 도강에 가기 시작했다. 정우는 헤엄을 치면서도 을련을 항상 시야에 넣고 있었다. 과연 그녀는 보통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참으로 능숙하게 거센 강물을 헤쳐나갔던 것이다. 그는 오히려 그녀가 정우 자신을 언제나 시야에 넣고 감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우는 이들에게 나리 대접을 받고
어른인 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들과 큰 나이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정우가 기껏해야 이들보다 한 서너 살 더 먹었을 뿐이었다. 그들은 어떤 어려움도 없이 압록강의 천국 쪽 연안에 다다랐다. 짙은 침엽수림 아래로는 길을 훨씬 넘는 갈대들이 무리지어 돋아나 있어서 몸을 숨기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일련아, 우리는 칼을 준비해야 한다. 여기는 조선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생명의 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느니라. 날이 그럴 줄 알고 환도를 두 자루 준비했습니다요. 만주벌판을 횡행하는 마적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호랑이를 비롯한 맹수들도 들끓고 있느니라. 벌써 중국 땅에는 땅거미가 내리고 있었다. 그곳은 조선에서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어떤 낯선 것이 분명히 도사리고 있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분명히 표현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왠지 막막함이랄까 끝없는 어떤 공간감을 던져주었다. 그곳도 야산이 심하게 돋아나 있었다. 산악지대였다. 고구려는 신라나 백제처럼 평지 위에 세워진 국가가 아님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정우는 어떤 땅이 자신을 부르는 알 수 없는 호소력으로 인해 가슴이 막힐 것만 같은 감격을 느꼈다. 이제는 멸실되어 버린 옛 고구려의 조상들은 지금 어디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산들은 그렇게 높지 않았으나 역시 골이 깊이 파였고 그 규모가 크고 웅장했다. 날이 대략 그 위치를 짐작하고 계시온지요? 전혀 모르고 있다. 다만 고구려의 예수도였던 국내성이 지금은 통구로 불리고 있는데 다르게 통화라고도 불린단다. 그 근처에 왕릉이라고 말하는 능이 서너 개가 있고 또 비문들이 여러 개가 흩어져 있는데 그것을 힘 잘하는 데까지 해석해보고자 할 따름이다. 날이 그럼 하룻밤으로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렇다. 하는 데까지 해보려는 것이다. 우리가 내일 정오까지는 귀환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그것을 어길 수도 없지 않느냐? 정우와 을련이는 통화를 향해 산을 넘어 길을 재촉했다. 소문보다는 그렇게 가깝지 않았다. 적어도 7, 80리는 될 것만 같았다. 한 삼경은 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야산 아래 아담한 계곡 속에서 불빛이 반짝이는 조그마한 고을을 보았다. 통하였다. 이 고을 근처에 민족의 영웅 광개토 대왕의 왕릉과 그 비석이 있을지도 몰랐다. 어디에 있을 것인가? 용비어 천가와 삼국사기에는 분명히 있다고 했다. 그러나 광해군 연간에 지봉, 이수광이 저술한 지봉유설에서는 그 무덤이 금나라를 세운 여진족의 시조비로 적혀 있기도 했다. 정우는 자신이 금석학에 조예가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남들보다 크게 못할 것도 없을 듯 했다. 통화 주변에는 유난스레 갈대숲이 울창했다. 바람이 불어 그것들은 서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정우와 을련은 지체하지 않고 이 고읍의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디가 어딘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비석도 고만고만한 것들이 부지기수로 많았다. 어두운 달빛 아래서 그 희미한 비문을 읽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들은 고읍의 주변을 헤매다가 오히려 그것을 지나 북쪽까지 올라갔다. 그러니까 고읍에서 동북쪽 방향으로 한 10리 정도 올라갔을 때였다. 어떤 비석 같은 것이 밭 가운데 비스듬히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으나 그것이 대왕릉의 비석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다. 그것은 채소가 자라고 있는 밭 가운데 한쪽이 깊이 땅에 박힌 채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다. 달빛으로는 그 비문을 읽을 수 없었다. 정우는 그냥 지나치는 수밖에 없었다. 여기 근처에 무슨 거대한 무덤 같은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 비석이 대왕의 것이라면 부군의 대릉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정우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날이 저기 을련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보니 과연 거대한 능이 하나 있었다. 능의 규모나 모습이 왠지 예사롭지 않았다. 정우는 그리로 달려가 보았다. 그는 이 능과
저기 저 비문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다. 정우는 이것들이 충분히 사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로 그 능과 비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으나 어디에도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비석에 비문이 새겨져 있다고는 하지만 워낙 이끼가 끼고 흙이 덕지덕지 묻어 있어서 도무지 그것이 자연의 요철인지 글자인지 분간도 되지 않았다. 여기에서 한 오리도 되지 않는 거리에 더욱 거대한 무덤이 있다고 했다. 그것은 마치 무슨 언덕과도 같다고 했느니라. 어디 한번 찾아보자꾸나. 나리, 이 무덤 말고 더 큰 것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다. 바로 그런 뜻이다. 그럼 찾아보죠 뭐. 울려는 주변을 돌아보았다. 만주의 드넓은 야산에는 푸른 달빛이 내리고 있었고 천년이 정적을 뚫고 알 수 없는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괴괴하게 들려왔다. 저 괴음 속에 인간은 죽어갔고 그리고 거기 영겁의 침묵 속으로 사라져 갔던 것이다. 그 속에 여기 만주벌판을 기마로 질주하던 광개토 대왕의 모습이 떠올라 보이는 것만 같았다. 날이 저기 들판에 저것이 아무래도. 을련이가 손으로 가리켰다. 정우는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과연 거기에는 무덤 같지도 않고 무슨 거대한 흙더미 같은 것이 아슴풀의 달빛 속에 가물거리고 있었다. 여기 비석에서 한 3천자는 될 것 같구나. 그리 멀지는 않다. 그러니까 심리의 3분의 1이 되는 거리다. 자, 어서 가보자. 정우는 을련을 조금 가까이 했다. 사람 냄새를 맡은 맹수들이 기습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만주는 대륙이다. 인가와 인가, 마을과 마을, 고을과 고을은 한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그 개념이 조선 반도에서의 그것과는 아주 달랐다. 그 비인의 공간을 뚫고 마석단과 야수가 날뛰고 있었다. 정우는 장검을 단검으로 부딪히게 해서 불빛을 흘렸다. 그것은 야수를 경계하는 비법이었다. 특히 호랑이를 경계하는 비방이었다. 그 순간이었다. 바람을 가르는 이상스러운 음향을 느낀 정우는 을련을 덮쳐 저쪽 불밭으로 쓰러뜨렸다. 거기에는 큼직한 바위가 있어서 충분한 은폐물이 될 수 있었다. 쿵 하는 소리를 내고 집채만한 짐승 한 놈이 땅으로 떨어졌다. 호랑이였다. 으악 하는 음향이 아울러 일었다. 을련이가 순간적으로 놈에게 핥힌 모양이었다. 정우는 여유를 주지 않고 을련이를 바위 뒤로 숨겨놓고 놈과 맞섰다. 좋은 먹이를 발견한 맹수는 순간의 여유도 주지 않고 재공격을 했다. 놈은 푸른 달빛 한가운데로 몸을 솟구친 것이었다. 놈이 땅으로 떨어지는 순간 정우의 몸을 순식간에 물어뜯을 것임에 틀림이 없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휙 하는 허공을 가르는 음향이 났고 놈은 맥없이 픽 하는 소리를 내고 땅으로 나동그라졌다. 놈의 가슴에는 비수가 떨고 있었다. 아니 을련이가? 날이 놈의 심장에 을련이가 던진 비수가 명중한 것이었다. 내가 언제 그런 검수를? 아버님을 따라다니면서 고기 잡던 솜씨입니다요. 고기 잡던 솜씨라.